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서양사 계속 읽어드리고 있는 박세훈이고요. 이번 파트는 중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었던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이 비잔티움 제국이 무너졌을 때 1453년이 이제 중세의 문이 닫혔다 이렇게 평하기도 하는데 유럽 문화의 정말 보루이자 중요한 축이고 또 방파제 역할을 했던 비잔티움 제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알게라고 해야 될까요? 세계사 공부를 할 때 서양사 중심 그리고 그 서양사 안에서도 서유럽 중심 비중이 좀 많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실은 그러나 중세 유럽의 이런 당당한 한 축으로 비잔티움 제국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잔티움은 로마법, 그리스 시, 철학, 지식을 없어지는 것으로부터 보존해서 그것을 성숙시켜 유럽인들에게 위대한 문화유산으로 물려주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결국은 1453년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할 때까지 오랫동안 존속했던 그런 나라지만요. 내용은 사실은 또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가장 유명한 군주는 6세기의 유스티니아누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 내용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인은요, 서로마 제국 멸망한 이후 약 1000년 동안 지속된 나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황제 교황주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강력한 권력을 가진 황제가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은요,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의 주교를 임명하고 교리 논쟁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죠.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동서교통의 중심지이자 상공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했습니다. 훗날 오스만 제국이 이곳을 점령을 하고 이제 이스탄불로 개칭이 된 오늘날의 터키의 유명한 도시죠. 자, 군사적으로는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죽은 이후 군광구제 그리고 둔전병제가 실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출제가 많이 되는 요소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성기입니다. 6세기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활동입니다. 자, 그의 정복 활동을 먼저 보면 북아프리카의 반다랑국을 정복을 했고 서고트족이 지배하던 에스파냐 남부 지역을 공격해서 일부를 점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의 동고트 왕국까지 정복을 하면서 옛 로마 제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을 시킵니다. 자, 더불어서 로마법을 집대성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말 그대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도 하고 로마법 대전 그리고 또는 로마법 집대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계사를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은요, 그 이름을 딴 법전이 3번이 나오게 되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법전,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게 여기 있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게 바로 나폴레옹 법전이 있죠. 자, 그리고 그는 이제 성 소피아 성당을 건축하는데 이게 오늘날의 터키에서도 이스탄불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랜드마크죠. 원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제 건립이 되었다가 내란으로 인해서 불타고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재건에 착수해서 5년 만에 약 10만 명에 이르는 인원을 동원을 해서 완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사실은 이미 우리가 서아시아사를 했죠. 그러면 이 오스만 제국을 했고 그 오스만 제국에서 이 성 소피아 성당을 이제 모스크화 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사원이 된 거죠. 자, 그러다가 현대 이제 터키 공화국으로 가고요. 그때 여기가 이제 일종의 박물관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좀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는데 지금 비교적 최근 정세에서는 터키에서 이제 종교적인 원리주의가 좀 드러났죠. 이제 그러면서 다시 모스크로 이렇게 돌아간 현재의 상태 참고로 알아두셔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군사적으로는요,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앞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일단 유스티니아누스가 죽은 이후에 외침이 거듭됩니다. 자, 그래서 효율적인 제도들이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군관구 제도 같은 경우는 전국을 여러 지역으로 나누고 각지의 군사령관들이 그 지역의 군정뿐만이 아니라 민정까지 겸임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외침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 때 이렇게 항상 지방에서 다른 세력이 크는 건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든지 항상 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둔전병제는 무엇일까? 그런 군관구제로 나누어진 지역에 이 사는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령관들이 농민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도록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며 자영농 육성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에는 이슬람 세력이 침입을 해오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8세기 정도가 되면 이 그리스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발칸반도 남부 그리고 이제 아나톨리아 일부 지역으로 영토가 좀 축소가 되고 9세기가 되면 이슬람 세력이 분열을 하면서 이 틈에 영토가 일부 회복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지방 유력자들의 대토지 사유와 경항이 심화되기도 하고 이 둔전병제가 붕괴되면서 대토지 소유자가 봉건 영주화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방화가 강화되고 황제권은 약화가 되었다. 자, 11세기가 되자 셀주크 튀르크가 공격을 하면서 서유럽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때 이제 비잔티움의 황제가 알렉시우스 1세라는 황제예요. 그리고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이걸 받으면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죠. 자, 그러다가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게 십자군 전쟁 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십자군 전쟁도 읽어드릴 텐데요. 십자군 전쟁이 여러 차례가 있었죠.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교과적으로 1차와 4차를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1차는 논외고요. 4차 십자군 때 이들이 결국에는 뱃머리를 아군 쪽으로 돌립니다. 즉 이미 타락해 있었고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만을 노리면서 아군이라고 볼 수 있는 비잔티움으로 십자군이 쳐들어갔죠. 바로 수도였던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십자군이 점령하고 라틴 제국이라는 괴뢰 국가를 세우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입었던 것이 비잔티움 제국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오스만 제국이 공격을 해오면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이 되었고 1453년 멸망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비잔티움이다. 자, 문화는 어땠을까요?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요, 그리스, 로마 문화, 헬레니즘 문화 이런 것들이 융합된 독자적인 문화로 발전을 했고요. 공용어로는 그리스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고전의 보존과 연구가 잘 이루어졌고 멸망 전후로 많은 학자와 예술가들이 이 이탈리아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유럽의 고전 문화 부흥이 자극이 되죠. 또 이 비잔티움의 문화를 주변에 있는 슬라브족에게도 전파를 하면서 러시아 그리고 동유럽 문화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이 슬라브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비잔티움 양식이라고 일컫는데 웅장한 돔 그리고 내부에는 모자이크가 벽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특히 모자이크는 종종 나오는 출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슬라브가 잠깐 언급이 됐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러시아 쪽 사람들, 그 민족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동북부에 살던 이 슬라브족은 6세기경부터 비잔티움 쪽으로 들어와서 살면서 비잔티움 문화에 동화되어 있었는데요. 이들을 또 동, 서, 남 이렇게 슬라브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서슬라브가 폴란드인들이 폴란드 왕국, 체코인들의 보헤미아 왕국,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이제 서유럽 문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서슬라브는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수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슬라브 같은 경우는 세르비아인들. 그래서 이들은 또 그리스 정교고요. 발칸반도 서부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쪽 사람들은 또 로마 가톨릭. 굉장히 좀 복잡한 이제 면모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가장 핵심이 동슬라브입니다. 결국은 러시아 이쪽과 관련이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키예프 공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노르만족이 이동을 했을 때 러시아 쪽에 노브고로드 공국이나 키예프 공국을 설립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키예프 공국이 발전하고 있었죠. 자, 이들은 10세기에 그리스 정교를 수용을 했고 키릴 문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키예프에도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걸 건설했는데 이거 검색해서 보시면 이 초록색 돔 아주 아름답고 굉장히 좀 동화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성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키예프 공국이 어떻게 될까요? 13세기가 되면서 무너지거든요. 13세기 때 무너지면 뭐다? 네, 바로 몽골의 침공이다. 자, 그래서 몽골의 침공을 받고 이 지역이 이제 무너지면서 킵차크 한국이 세워집니다. 자, 그랬는데 점차 몽골이 약화되면서 이 몽골을 물리치고 동북부 러시아를 통일하면서 오늘날의 이제 러시아와 더욱 더 가까워지는 그런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모스크바 대공국이었어요. 여기에 있는 이반 3세라는 사람이 동북부
러시아를 통일하면서 비잔티움 제국의 계승자를 자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배자의 칭호로 짜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죠. 자, 그들은요, 농노제를 강화하면서 전제 군주제의 기반을 확립했다라고 합니다. 자, 즉 우리가 오늘 시작해서 상당 부분 전개는 비잔티움 제국, 즉 동로마 제국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 동로마 제국이 자연스럽게 꼬리를 잡고 어디로 지금 내용이 전개가 흘러왔냐면 러시아사로 살짝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들이 비잔티움의 후계자를 자처하기도 했고, 그 명분으로 또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요, 이 비잔티움의 이 황제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의 공주가 이제 러시아의 그 블라디미르라는 황제와 결혼을 하면서 그 비잔티움 황제의 혈통이 러시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비잔티움의 계승자다. 그리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또 이제 러시아 이제 그리스 정교 이제 국가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내용이 많지 않았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를 중심으로 한 정치사, 그 다음에 문화사, 모자이크,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했다, 그리스 정교, 이런 내용들로 정리를 해두시면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자,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요, 차츰 그 방대한 유럽 중세사도 조금씩 내용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세 유럽의 변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클립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